올해 매출이 2배 이상 뛰었잖아요. 300억대로. 내년에는 500억, 내후년은 이제 1000억대로 뜁니다. 사실상 올해 대비해서 3배 정도 뛴다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이제 방향성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관해서도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제가 최근에 시황부터 비롯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정도에 이제 많이 영상 기업 분석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소개해드릴 당시 어떤 종목은 소개해드리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못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이 죽으면서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왜 제가 이제 로봇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는지 단순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했기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저는 다 좋게 보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건 제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양자 컴퓨터 이런 거 저 그다지 좋게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2 관련된 뭐 컨텐츠 관련된 테마주들 역시도 좋게 보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계속해서 강조됐던 섹터들이 몇 개 더 있는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히림이나 뭐 데모 이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게 선호해서 보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냐면 양자 컴퓨터 뭐 과거에 그래핀도 그랬는데요. 이 로봇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의 차이점은 이 수익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좀 가시화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장 업종 그 다음에 이제 혁신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물론 대단한 거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하기에 있어서 매력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결국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결국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목적인데 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양자 컴퓨터가 무슨 소용이고 그래핀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막 엄청 멀리까지는 아니어도 수익성이라든지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그 업종이나 종목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한낱 테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로봇은 이익이 좀 가시화 단계에 들어선다고 보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익이 가시화된다라는 걸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성장 업종 우리가 흔히 이제 서클리컬 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순환 업종들 뭐 흔히 제가 3단계라고 말씀드리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나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서클리컬 업종이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 중후장대 산업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인프라 건설 이런 쪽도 사실 성장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장기 우상향하거나 뭐 이런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혁신 업종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간 없었는데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이미지가 구축되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가는 거. 뭐 HBM도 그런 거 아니냐?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기존에 있던 반도체가 사실 좀 기술이 진보돼서 더 나은 제품으로 발전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나 배터리는 이전에 없었던 혁신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AI도 그렇고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럼 과거에 이런 성장 업종, 혁신 업종들에서 뭘 이제 내다봐야 되냐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나마 이거를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도만 해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21년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019년 내지 2020년에는 투자 해봄직해요. 이때 아마 21년도 이때 그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흑자 전환하는 게 눈에 가시권에 들어왔을 시점일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근데 LG엔솔 투자할 수가 없었는데요. 얘 상장한 게 2022년인데 말인데 심지어 그때면 이미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에코프로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를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이전부터 뭐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이슈는 계속되어 왔었고, 제가 이제 성장 업종은 CES를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CES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고 있었고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던 그런 이제 업종입니다. 근데 2016년, 17년도 이때쯤을 이제 기점으로 매출이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해요. 대략 15년부터 17년.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라는 뭐 에코프로라기보다는 전기차라는 섹터를 본격적으로 눈여겨보기 시작한 게 대략 2017년 내지 2018년이거든요. 이때 이제 순이익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코프로도 이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이익단에서도 폭발적인 수익성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계에서 이제 투자를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BM을 이제 또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에코프로 BM도 그 이전에 뭐 2019년도 이때도 이익이 나고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죠.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적자 중간중간 볼 수도 있지만 특이점이 오는 시점들 그걸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이제 대장 부대장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2026년도부터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상 2025년부터는 서서히 투자를 좀 고려해봐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2024년 이제 다 갔어요. 이건 이제 시장에 다 반영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지표들은. 그러니까 과거의 적자에 이제 얽매일 게 아니라 내년도 뭐 딱히 많이 벌 걸로 기대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올해 4분기 정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단 말이에요. 이제 내년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이 개선되고 내후년 26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유의미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이 가시화되는 게 벌써 컨센서스가 보이잖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반대급부로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야 하지만 사실상 이제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로도 이미 한 차례 기대감으로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올랐지만 그걸 다 반납했잖아요. 뭐 시장도 어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장 업종들이 많이 못 올라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성장 업종에서도 AI가 많이 갔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오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CES에서도 조만간 이제 AI보다는 AI를 기반으로 한 파생 업종들이 많이 저는 부각받을 거로 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로봇이 계속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업종은 지금 사실상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때 가장 마지막에 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오는 게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또 뭐 갖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가장 세게 오는 게 임금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사람 쓰기 무섭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게 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써요. 직접 뜁니다. 사장님들이. 그 중에는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알바생들보다 돈을 못 가져가는 사장님들이 파다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정말 무섭게 다가오고 있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로금리 기조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벌어졌고 그때 말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물가 상승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물가들이 올랐고 뭐 식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종 식당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실물 자산들 전체적인 물가가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실 물가라는 거는 국가라는 게 경제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그 경제 성장률과 맞춰가지고 물가가 오르긴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률이 한 2, 3% 정도 되니까 보통 중립금리를 2.5%로 맞춘다. 물가가 거기에 맞춰서 2에서 3% 오르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죠. 경기는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과하게 풀다 보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것 대비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월급은 10만 원 올랐는데 물가가 막 무슨 월급은 10% 올랐는데 물가가 무슨 뭐 30% 40% 올랐다고 해봐요. 월급이 10% 오른 게 아니죠. 사실상 뭐 한 2, 30% 깎인 거랑 똑같습니다. 생활해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자들이 말이 안 된다. 먹고 살 수가 없다.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려줘야 돼요 또. 그거 뭐 파업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파업을 엄청나게 해대니까 이게 근데 또 노동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생활이 안 되는데 기업의 이익을 좀 더 같이 나누자는 거잖아요. 이대로면은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물론 이 파업이라는 걸 너무 악용하는 사례도 꽤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회 구조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임금 상승 대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물가 상승만큼 임금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기업한테 이거를 떼를 쓴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말이죠. 뭐 기업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찌 됐건 그렇게 되면 기업은 이 이익 구조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 구조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품질로 승부 보든 가격으로 승부 보든 우리가 흔히 가성비 제품을 많이 찾아 나서듯이 똑같습니다. 인건비 올라가면 가성비가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파업이라는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원래 그 이전에는 사람을 쓰는 게 더 쌌어요. 인건비가 더 쌌습니다. 뭐보다? 로봇이나 기계를 쓰는 것보다. 실제로 로봇이라는 기계라는 것도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험을 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기계를 대량 생산해서 찍어낼 정도로 인건비가 비싸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물가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류를 인건비를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냥 로봇을 빨리 사다가 쓰는 게 렌트를 하거나 월 이제 임대를 갖다 쓰면서 하거나 이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공장 자동화나 그 다음에 로봇 기계들을 통해서 협동 로봇들을 먼저 도입을 한 이후에 사람들을 점차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부터 이루어졌다?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는 물가 상승이 나왔고 그로 인한 파업 이슈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상승, 임금 인플레이션이 촉발됐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시키고 로봇을 쓰는 게 차라리 경제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기 시작했다. 항상 이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로봇이나 기계가 대량 생산의 구조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협동 로봇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조선업에 이제 협동 로봇을 제공하면서 이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파업이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업종이 중후장대 산업들, 경기 민감 업종들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과하게 이제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땐 과하게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런 그 중후장대 산업이 진짜 사업하기가 난이도가 높은 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을 더 지어가지고 캐파를 늘리잖아요. 근데 공장이 무슨 뭐 1년 안에 뚝딱 지어지지도 않아요. 뭐 6개월 만에 지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미 주문은 그냥 미친 듯이 밀려들어.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도 비슷하죠. 주문은 엄청 밀려드는데
무슨 공장이 무슨 매직키드 마술이도 아니고 뚝딱 한다고 호 하면은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물량이 미친 듯이 밀려들어 봤자 그거 다 찍어내서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제한돼 버려요. 물론 가격을 올려서 수익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 캐파 자체를 키우기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캐파를 키웠더니 무슨 일이 닥쳐요? 불경기가 닥칩니다. 그러면은 예전 수준만치도 못 팔아요. 그럼 공장이 다 놀아요. 공장 한번 늘려놓으면 그게 또 돈이 나가요, 안 나가요? 고정비가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심지어 거기 고용한 사람들은 또 어떡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임금, 오히려 지금 사람을 잘라도 모자랄 판에 임금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임금 올려달라고 난리죠. 이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노동자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게 지금 맞물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안 나오니까 그거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이 조선업에서도 협동 로봇으로 대체하기 시작한다. 왜냐면 이제 결국 로봇이라는 건 파업이라는 이슈도 없고 뭐 잘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좀 캐파가 줄면 잠깐 공장을 쉬면 됩니다. 셧다운 시켜놓으면 돼요. 불 다 끄고 그냥 공장 안 돌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사람은 한번 뽑아놓으면 안 돌릴 수는 없어요. 그 고정비가 어마무시합니다. 출근하지 마라. 너 한 3년 정도 쉬었다 와라. 이게 안 된다고요. 3년 쉬었다 와라 이런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단 이게 조선업에서만 해당되는 일일까? 아니에요. 중후장대 산업 쪽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기 민감 업종들, 건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진짜 자동차는 뭐 할 말 하안입니다. 진짜 이거 귀족 노조라고도 말이 나올 정도죠. 진짜 대단합니다. 자동차 물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중에 너무 악용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진짜 악명 높죠. 노조도 이쪽도. 그래서 건설이나 자동차나 그 다음에 조선업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원전도 해당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이런 업종들 또 뭐 철강 이쪽도 난리죠. 이쪽도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 저는 다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봅니다. 인건비 수준이 이제 이걸 못 맞춰요. 물가 올라가는 걸.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로봇 수요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로봇을 많이 생산하게 될 겁니다. 협동 로봇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부속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도 핵심 부품으로 꼽히죠. 그래서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뭐 사실 뭐 클로봇이나 이런 것도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최근에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라고까지는 저는 보지 않아요. 매출이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거는 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완전 잠식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단계이고 그리고 매출이 이제 그래도 뛰고 있는 단계니까 이익 구조도 조만간 정상화되지 않겠나 이걸 이제 좀 기대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아무래도 그 업황이 좋아지면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랑 기관이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의 쇠퇴 자체가 로봇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로 저는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요. 22년도에 이제 잠깐 영업이익 순이익 흑자 전환이 기대됐었어요. 근데 매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었고 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이익이 이제 가시화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은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도 한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엄청 낮아요. 그리고 마진율이 25년도 이게 지금 이익도 얼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벌써 13%, 20%가 찍혀요. 마진율이. 내후년에 23%, 26%. 마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아니 PER이 아무리 그래도 6,000배, 무슨 360배, 151배, 내후년 가도 PER이 150배인데 이거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고평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성장 업종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한번 뛰면 순식간에 170억이 1700억으로 뛰고 이래요. 막 700억, 1000억 이런 단위로 뜁니다. 연 지나갈 때마다. 왜냐면 수주가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징하는 부분을 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의 고PR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고려하지 않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시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가 좀 안 되는데 물론 이것도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성장 업종 중에 세상에 저평가인 성장 업종은 거의 뭐 진짜 별을 따다오는 수준입니다. 거의 그런 거는 일정 정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미래에 이제 700억 벌고 1700억 벌 거를 내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게 너무 허황되면 안 돼요. 조금은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 가시화 단계로 들어서야 돼요. 제가 그래핀이나 양자 컴퓨터도 아직까지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게 그걸로 인한 이익 가시화가 좀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다 테마성이잖아요. 뭐 수주단에서 그게 이제 이익이 본격적으로 뭔가 붐업이 되고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그 산업 자체가 생태계가 올라간다. 이 정도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그래핀이 안 좋다라기보단 좋죠. 당연히. 어떻게 세상에 없던 기술이 탄생했고 유용한데 그게 어떻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근데 그런 그 꿈을 보고 쫓아가가지고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약바이오 투자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투자가 그게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게 뭐 2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현실성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익이 가시화되는 이런 단계에서는 보셔도 괜찮다. 이게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뛰기 시작하면 마진율도 높기 때문에 뭐 이익이 이제 뭐 1700억 단위로 되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시총이 뭐 2, 30배로 떨어지는 거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나마 이제 주가가 좀 안 무너지고 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사업구조 재편 때문에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후년부터 이제 이익구조 가시화가 되게 되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도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나마 좀 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뉴로메카도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뉴로메카는 26년도부터 영업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가 더 대장인 이유는 영업이익 가시화가 더 빠르고 영업이익 캐파 자체도 더 크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기업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이익 가시화가 훨씬 더 크게 나오죠.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시총이 한 3조 초반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조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캐파 자체가 달라요. 지금 2천억대 이익이 나오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만 해도 700억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올해 100억대고 내후년 가봤자 7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캐파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시총이 두산 로보틱스가 더 높은 게 맞아요. 사실상. 근데 좀 과하게 빠진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먼저 매출 외형 확장이 꾀해지고 시장을 선점하고 이익 구조를 빨리 가시화시키고 더 크게 가시화시키는 종목들이 대장주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가 맞는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고 그간 업황이 안 좋았고 또 지역 지배구조 관점에서도 안 좋은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과하게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로봇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면은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메리트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진율이 13% 9%가 기대되는데 내후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마진율이 꽤 높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진율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7년도 되게 되면 또 이익이나 순이익도 뭐 한 200억 정도 캐파로 늘어날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치가 바뀌겠죠. 뭐 내년 내후년에 수주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 로봇주도 아무 종목이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시화되는 단계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 캐판 작지만 영업이익이 언제부터 가시화될 걸로 기대되죠? 26년도부터.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매출이 70억 떴다, 40억 떴다, 70억 떴다,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다 90억 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에서는 투자할 만한 시기가 아닌 거예요. 들쭉날쭉하고 계속 적자 보고 있고 뭔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뭔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100억대로 뛰었고 이게 중요한 게 이 40억, 70억, 뭐 100억이 안 되는 수준에서 놀다가 갑자기 살짝 뛰어서 100억대로 뛰더니 그 다음 해엔 2배 이상 뜁니다. 올해 매출이 2배 이상 뛰었잖아요.
300억대로. 내년에는 500억. 내후년은 이제 1000억대로 뜁니다. 사실상 올해 대비해서 3배 정도 뛴다는 거죠. 3배 이상? 2년 안에. 그 매출이 이런 식으로 무슨 배수 단위로 뛰기 시작하면 이익 구조가 당연히 빨리 이제 가시화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27년도에 이제 순이익까지도 아무래도 이제 이익 구조가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지 않을까,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까먹고 있는 기간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된다. 가까이에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결국 뉴로메카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협동 로봇 측면에서 이번에 또 HD 현대사모, 조선 업종이랑 또 이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업에서 먼저 이제 협동 로봇들이 쓰이겠지만 다른 업종으로도 쓰일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이번에 바로 다음 달이죠.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이제 CES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업종이 핵심 키포인트가 되느냐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로봇과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내년 연초 되면 이제 연말 특수도 없어질 텐데 트럼프가 물론 이제 해결해 주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임금 인플레이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또 뭐냐면 원래 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했던 국가가 이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중국을 배척하는 단계로 가고 있죠. 그 중국에서 지금 공장 다 철수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 예전만큼 인건비가 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 문제를 그동안은 제3국, 2국 이런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일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다가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혹은 개발도상국들에다가 공장 지어서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이제 인건비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도 이제 싸지가 않아요. 더 싼 데를 찾아가야 돼.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제 점점 세계화가 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것이냐. 지금 이제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로 지금 점치고 있는 데가 인도거든요. 뭐 혹은 베트남도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인도로 꼽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덩이도 크지 중국처럼 인구도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지금 중국 뛰어넘었나 인도가? 아직은 뭐 하여튼 거의 비등비등하죠. 인도도 인구가 뭐 지금 미쳤으니까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중국 저리 가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건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합리적이에요 나름.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 꼴을 중국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꼴을 보기 싫어서 또 배척하는 건데 인도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아니다. 로봇으로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중국에 지었던 공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후장대 산업이라는 게 공장을 무슨 뭐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 짓는데 몇 년이 걸리고 돌리는데 또 엄청 걸리고 그러는 동안 호황장이 다 지나가 버리고 불황이 찾아옵니다. 공장 돌릴 때쯤에는 다시 공장 부셔야 돼. 필요가 없어졌어. 놀려야 돼. 이게 그 구조적인 그 흐름에서 오는 엇박자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이 또 투자하기가 되게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다 철수한다 쳐 인도에 다시 짓는다 칩시다. 이게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인프라 이것도 구조 갖추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오는 인건비 어떻게 보면은 인력 누출은 어떻게 할 건데? 중국에서 공장을 다 뺀다 쳐.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던 생산하고 있던 물건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 저가에 찍어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건데 물가 더 오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물가 상승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전하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리쇼어링 정책 이런 것들은 애초에 공장을 지을 때부터 앞으로 지어지는 공장들은 다 자동화 설비를 갖추거나 뭐 협동 로봇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나 이런 공장들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번에 찾아올 호황장은 상승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번에 오는 상승장에서 수혜를 볼 거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 2021년도에는 친환경 모멘텀이 엄청 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으로 좀 득 좀 받고 LNG 추진선으로 대표적으로 득을 본 게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친환경차, 배터리 업종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는 건
다음 상승장, 다 이번에 오는 기준금리 인하에서 오는 상승장, 그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업종은 결코 2차 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먹은 섹터는 또 그만큼 못 해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될 게 뭐다? 로봇이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번 상승장에서는 인건비 문제가 전 세계를 휩쓸 거기 때문에 물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이제 고려해봤을 때 중국에서 다른 국가들, 뭐 인도나 베트남 리쇼어링 정책으로 뭐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해도 그 이전하는 시간 동안을 어떻게 그걸 메꿀 거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로봇으로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고통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다른 데 짓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공장들이 로봇이 많이 쓰일 거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서 상승장이 오게 되면 그때 투자가 활성화됐을 때 로봇 쪽으로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미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도 그게 힌트를 줬는데 그때는 약간 테마처럼 한번 불고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 테마로 불고 끝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2차 전지 수준의 엄청난 상승 랠리가 올 거예요. 이건 임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국제적인 이제 정치 외교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시키는 그 과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더 괜찮은 로봇주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도 제가 뭐 감속기 관련해서가 이제 핵심, 저는 쇠를 먼저 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드리고, 로봇주를 또 한 번 영상을 통해서 개별 주식을 자세히 분석하는 인생 주식 영상을 또 오랜만에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일단 대장격으로 말씀드린 3대장 종목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봇 3대장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셔서 다가오는 새해 2025년 뿐만 아니라 26년, 27년 그 너머까지도 로봇으로 초대박 수익을 실현하는, 한국에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 계좌로서 증명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7원까지 올랐습니다. 1450원 정도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방어선이 뚫렸고요. 이제 1500원도 저는 거의 목전에 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들 선현물 시장 이탈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연기금마저도 금요일 날은 팔았더라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대한민국 시장에 한 차례 폭풍우가 닥칠 것 같긴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많다. 미래를 보고 좀 더 멀리 본다. 우리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멀리 볼 수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루하루 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도 그렇지만 제가 특강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어요. 이거 무료로 우리 시황 잡아드리고 교육해드리는 방이거든요. 오셔가지고 제가 섹터 분석이랑 시황 분석 다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멘탈 관리까지 잡아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버튼, 좋아요 터치만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 줄씩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